자, 오늘 강의는 50장 감각과 운동의 기작이라는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물 생리학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먼저 잠깐 간단하게 감각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자, 감각계, 신경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이 감각계에 대해서는 출제 나오는 파트가 그 오감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계 가장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감각계에서 출제가 대략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 나오는데 그 한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각계에 나올 가능성이 약 한 40%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청각계. 조금 비중 떨어지긴 하는데 청각계도 나올 수 있을 만한 파트죠. 자, 그 다음 후각계, 그 다음 미각계. 이렇게 이제 4개의 파트가 있죠. 하나 더 있는 것은 촉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캠벨 교재에서는 이게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4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인 거를 잠깐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게 하나하나 보기 전에 약간 이제 전체로 썸머리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시각계가 되었건 청각계가 되었건 후각계가 되었건 또는 미각계가 되었건 어떠한 자극을 인지하는 거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적인 자극을 인지하는 거예요. 빛 인지하는 것을 우리는 전자기적인 자극을 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각계는 뭘 인지하는 걸까요? 음파, 소리, 그것이 진동이죠, 진동. 진동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진동을 고막을 통해 가지고 떨리는 그 현상으로 인지하는 거죠, 그죠? 후각과 미각은 화학적 물질을 인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옵니다. 자, 이제 감각계의 어떤 일반적 특성을 보게 되면, 감각계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용해야 됩니다. 자, 이 대개 수용하는 요 수용기 세포는 대개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매우 약한 자극도 증폭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신경계를 공부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자극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신경세포가 뭐 했습니까? 수용기 전이를 발생시키고 그 수용기 전이가 활동연이를 발생시켜서 신호를 전달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자극이 온다고 한다면 이 수용기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다 탈분국 또는 과분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탈분국 또는 과분국을 일으켰을 때 그 신호를 증폭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증폭시킨 이후에 그걸 신호를 전달하죠.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요. 마치 신경세포와 유사하게. 그럼 그 뒤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신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증폭을 거쳐서 신경이 신호를 받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시각계도 그러면 이런 장치가 있을 테니까. 자, 시각계에서 수용을 누가 할까? 라는 것의 명칭이 있겠죠. 이름. 그죠? 수용하는 세포의 이름. 자, 그 세포의 이름은 원추세포라고 하는 세포. 강한 빛을 인지하는 세포입니다. 자, 그 다음 간상세포라고 하는 세포. 이렇게 2개의 세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원추세포는 어떻게 생겼을까? 원추 모양으로, 그죠? 자, 간상세포는 어떻게 생겼을까? 간은 막대기를 말합니다. 간상, 막대기 모양. 길쭉한 모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빛을 수용하는 거죠. 원추세포는 강한 빛, 간상세포는 약한 빛. 자, 그럼 이게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신경이 있겠죠? 신경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각계는 약간 특이하게도 그 사이에 하나의 세포가 더 있습니다. 자, 이 세포를 우리는 쌍극세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쌍극세포. 이극세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뭐 쌍으로 있다, 두 개 있다. 이극? 왜 이극일까? 극이 두 개 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보세요. 이거 그러지 마시고. 자, 이건 단극이에요. 이게 이극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즉 세포가 있는데 돌기를 하나 뺐어요? 그럼 단극. 두 개 뺐어요? 이극.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수용하는 곳이 여기라면 여기가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수용한 것이 여기라면 저기 나가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모양새가 다를 뿐 우리가 신경에서 배웠던 거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근데 형태를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이극세포 또는 쌍극세포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시각계에는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쌍극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호의 전환이나 변환이 약간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순서들과 역할들을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요. 자, 그 다음은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 이 신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다음은 시신경이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럼 시신경이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이제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시각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제가 시각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그림으로 슬라이드를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좀 뒤쪽 얘기인데 이야기의 흐름을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50-17 저에겐 TV 순서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사실 저게 TV 교재에 있는 순서거든요. 킴벨은 항상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오니까 뒤쪽에 시각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눈이 보이시죠? 눈이 있습니다. 눈의 명칭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동공이라는 이런 부분, 이런 게 이제 동공이구나. 구멍 뚫려 있는 부분. 뒤에 이게 수정체, 이렇게 렌즈 모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 수정체. 그다음 그 뒤쪽에 여기 망막이라고 하는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용어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시신경이라는 용어 보이시죠? 시신경. 자, 망막에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원추세포, 간상세포, 이러한 수용기 세포들과 쌍극세포와 또 다른 몇몇 세포들과 시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신경들이 이렇게 앞으로 뻗어나와가지고 뒤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신경이 들어가는 경로가 이렇게 뒤쪽으로 뻗어나가 있죠. 그럼 여기 잠깐 보시면 이 부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부분은 망막이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그려져 있죠? 노란색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맹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보가요. 그죠? 그럼 우리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우리 뇌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를 할 때 맹점을 주변과 약간 비슷하게 메꿔버리죠. 그죠? 실제로는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맹점이라고 한다. 자, 여기를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게 있는데 중심 오목. 자, 우리가 앞을 바로 이렇게 봤을 때 앞을 바로 이렇게 직진방향을 봤을 때 상이 맺히는 곳을 중심 오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몇 가지 지금 배웠습니다. 그것들은 시험에도 잘 등장시키는 것들이니까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신호가 이제 뒤로 가죠. 자, 이제 빛의 신호가 뒤로 쭉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자, 빛이 지금 이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용기 세포라고 하는 애들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뒤쪽에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림 보면 잘못 집어놨어요. 이게 원추 모양이고 이게 간상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요게 원추세포는 요걸 집어야 되고 간상세포는 이거를 집어야 되는데 여기 그림이 약간 잘못되어 있네. 자, 그래서 간상세포 원추세포를 통해 가지고 신호가 즉 빛의 신호, 전자기 신호가 인지가 되는 거죠. 빛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신호가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가 있다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 쌍극세포가 존재하고 그 쌍극세포가 신호를 다시 뒤로 전달하면 시신경세포들이 받는 것이다. 그럼 그 시신경세포 받아서 신호를 뒤쪽으로 전달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얘들은 사실상 다 변형된 신경세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뭘 내나요? 자극을 수용을 했을 때 뭘 내나요?
신경 전달 물질을 내놓겠죠. 그래서 간상세포나 원주세포라는 것들도 빛을 받으면, 그죠? 또는 빛을 받지 않으면 신경 전달 물질을 내놓거나 내놓지 않거나 라는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있는 쌍극세포도 역시 마찬가지 변형된 신경이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신경 물질을 내놓거나 내놓지 않거나, 시신경도 마찬가지 신경이니까, 이건 대놓고 신경이니까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신경 물질을 내놓거나 내놓지 않거나. 오케이? 이해가시죠? 응? 자, 그러면 자, 우리 상식적으로요. 빛이 있으면 간장세포, 원세포가 신경 물질을 내놓는다.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빛이 있으면 그 빛의 자극을 받은 신경세포, 간장세포, 원세포 둘은 신경 나올지 내놓는다.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오히려 신경 물질을 안 내놔요. 그게 약간 특이한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차피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간상세포하고 원주세포의 모양이죠. 위에는 간상세포, 밑에는 원주세포. 그 안에 보면은 이게 디스크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 빛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 디스크를 확대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디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막에 이와 같이 막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이 있어. 자, 이거 이름이 로놉신. 자, 로놉신이라고 하는 애는 두 가지 성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레티날, 하나는 옵신. 옵신이라는 것은 단백질 이름이고, 레티날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성분이에요. 아래 보시면 화학 성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이 레티날이라고 하는 것이 구부러진 형태였다가, 이걸 우리가 시스 레티날이라고 부르는데, 구부러진 형태였다가 빛을 받으면 이렇게 펴지게 돼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펴지게 되면 여기 박혀있던 게 빠져나와요. 그럼 이 옵신이라는 것이, 또는 루옵신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빛에 의해서 일단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자, 빛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 활성 루옵신을 지금 표현했어요. 레티날이 시스레티날에서 트랜스레티날로 전환되면서 빠져나갔죠? 그러면 이제 이 루옵신이라고 하는 것이 옵신만 남아서 활성화가 되는데 신호전달 기작이 일어나요. 트랜스듀신이라는 쥐단백질이 활성화가 되고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 자 이거 약어예요.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라고 하는 애가 활성화돼. 그러면 포스포디에스터라제 혹시 이름 기억나십니까? 인산디에스터라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 네? 뭐예요? CAMP나 이거 포스포디에스터라제라는 것은 CAMP라든지 CGMP라고 하는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했다. 기억나십니까? 신원들 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럼 CAMP는 AMP가 돼버리고 CGMP는 GMP가 됐죠. 그래서 반응을 종료시킬 때 2차 전달 물질을 없앨 때 쓰이는 효소. 그게 여기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활성화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지? 아니야 다를까? 고리형 GMP, CGMP가 GMP로 바뀌었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이 뭐냐면 양이온 채널, 즉 Na 플러스 이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채널이 닫힙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빛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 양이온 채널이 닫힙니다. 그럼 닫히면 막전이는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너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과분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과분극. 오케이? 과분극. 그럼 과분극이 나왔어. 여기 보세요. 결국 자, 이 상황은 뭐 어쩔 수 없이 암기해 놓으면 더 좋으니까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세포, 뭐 간상세포가 되었고 원추세포가 되었고 어떻게 된다? 과분극된다. 아시겠습니까? 과분극된다. 자, 그렇다면 과분극되면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신경암물질을 분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죠?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안 해요. 그럼 빛을 비추게 되면 자, 이 간상세포가 되었건 또 원주세포가 되었건 빛을 비추게 되면 과분극이라고 신경암물질을 분비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자, 보세요.
빛을 비추지 않아. 안 반응.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루놉신이 불활성화되어 있고 Na 플러스 채널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NA프선이 들어가고 있죠. 결국 간헐세포는 탈분국되는 것이고 탈분국되면 글루탐산이라는 신경전환 물질을 분비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명반응 빛이 있게 되면 루놉신이 활성화가 돼. 그것은 Na 플러스 통로 채널을 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뭐야? 네, 과분국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경전환 물질을 분비하지 않아요. 독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게 되는데 과분국이 돼요. 그리고 신경전환 물질을 분비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이지만 그죠?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변화가 온 거죠. 변화. 그죠? 변화가 온 거죠? 자, 이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빛이 있다고 느끼는 거다. 아시겠어요?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빛이 있다고 느끼는 거다라는 겁니다. 신경전환 분비되지 않다가 분비되다가 분비되지 않아 빛이 있어 라고 느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뒤에 쌍극세포와 신경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는 좀 더 약간 복잡한 내용들이 사실 더 있습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수용기에 따라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작동할 수도 있고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는 좀 복잡해지는데 우리 캠벨 교재가 그게 썩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 TV 과정 나중에 들으시고 정리하시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요 교재 내용이 다 이해 갈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야 이거 뭐 어쩌고 하는 거야? 잘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간상세포나 원세포가 빛을 받으면 된다. 과분된다. 신경물질을 분비하지 않는다. 그 신경물질은 뒤에 있는 세포, 쌍극세포를 흥분시킬 수도 있고 억제시킬 수도 있다. 거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방금 얘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예요, 변화. 즉 여기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시각계에서는 원추세포, 간장세포 요 두 개의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탈분국 또는 과분국이라는 하는 어떤 변화, 빛이 있다 없다라는 걸 그 탈분국 과분국의 변화로 인지를 해서 넘기는 거였죠. 그죠? 그럼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라고 하는 것은 활동전이를 발생시킨다는 말을 제가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안 했죠. 신경세포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변형된 신경세포인 수용기세포, 저거요? 수용기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탈분국, 과분국에 따라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활동전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만들어 놓은 세포, 이 세포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긴 하는데 탈분국되면 분비, 과분국되면 분비 안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세포들, 뭐 여기서 쌍극세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신경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러한 신경들은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그 신경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수용하면 수용기전이 발생을 하고 활동전이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해가죠? 자, 이번에는 청각을 우리가 볼까 합니다. 청각. 자, 청각은 음파의 자극이란 게 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 수용기세포라는 게 있겠죠? 자, 이때 이 수용기세포의 이름을 털세포라고 우리가 합니다. 털이 있어서 털세포입니다. 자, 이 털세포 뒤에 신경이 바로 있습니다. 네, 청신경. 오케이? 청신경. 자, 그러면 또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털세포는 수용기세포. 활동량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네, 탈분국 또는 과분국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죠? 언제? 탈분국 됐을 때 분비, 과분국 됐을 때 분비 안 한다. 네. 이 뒤에 있는 청신경은요? 앞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서 자극을 받으면 수용기 전이가 발생하고 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신호가 뒤로 가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네. 자, 이 관계에서는 흥분성 시냅스의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흥분성 시냅스 관계를 갖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해야 하면 뒤에 있는 녀석이 탈분국된다. 활동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그게 얘가 흥분성 수용기 세포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흥분성 시냅스를 이루고 있죠.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내용 가셔가지고, 자, 우리 교재는 청각에 대한 것을 먼저 이제 기술했는데, 자, 지금 여기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귀의 구조예요. 그래서, 외이라고 해서 바깥쪽 부분이 있고요. 중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부분이 이제 있죠. 우리가 이렇게 좀 아프고 이러면 중이염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바로 저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이제 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소리를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뒤쪽에 이제 있죠. 자, 소리가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음파에 의해서 여기 이제 고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떨리게 되죠. 그럼 고막이 떨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뼈가 3개가 있는데 저 뼈 3개가 진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진동이 뒤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난원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고 시험에 잘 언급되는 것들이니까 외우자고 지금 말하고 있고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난원창을 통해 가지고 신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떨림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와우관이라고 하는 달팽이관이 들어있습니다. 그 달팽이관을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잠깐 이 그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고막, 여기가 난원창, 예? 예. 이렇게 좀 폈죠? 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음파의 떨림이 결국 이 뼈들을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데 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와우관의 안에는 액이 차 있어요. 용액, 림프액. 그래서 그 림프액이 그 매질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음파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디에 사라져? 정원창이라는 곳에 사라지게 되어 있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여기 정원창. 보이시죠?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런데 저런 가운데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다시 뒤로 갈게요. 자, 이 그림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안에 빨간색으로 관이 있는 게 보이시죠? 빨간색 이렇게 관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 관이 바로 달팽이 관이에요. 그래서 저 달팽이 세관이라는 것 안에, 음파를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기구들이 들어있거든. 자, 그때, 요 안쪽에 있는 그 구조물 중에 기저막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기저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다 좀 달라요. 형태가. 그래서 앞쪽 부분은 좁고 딱딱한 기저막이고 뒤에 부분은 좀 약간 넓고 이렇게 좀 유연한 기저막이에요. 따라서 음파가 왔을 때 음파라고 하는 것은 뭐 진동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언제 떨리느냐가 각각 달라요. 앞쪽에 있는 것들은 높은 헤르츠, 고음에 떨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요. 뒤쪽에 있는 애들은 저음, 낮은 헤르츠에 떨려요. 자, 그게 표현된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를 A라는 포인트, 여기를 B라는 포인트, 여기를 C라는 포인트로 잡았어. 자, 높은 음을 갖다가 주고 있다. 6000Hz. 그러면 떨리는데 어디서 떨려? 기저막의 떨림이 A라는 포인트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쪽 부분에서. 떨림이 요 A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1000Hz가 되면 어떻게 돼요? B라는 포인트를 정점으로 해서 떨리는 거예요. C라는 포인트, 100Hz 떨리는 거야. 그럼 우리의 가청 범위는 100Hz부터 6000Hz까지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떨리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떨리는 부분이. 어떤 음을 듣냐? 소프라노가 노래를 부른다. 테너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기저막이 어느 부분이 떨릴지는 달라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 떨림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려고 해요. 자, 여기 이제 단면을 잘랐어. 이걸 단면을 잘랐죠. 와우관을 딱 자른 거야. 그래서 옆으로 돌렸어요. 오케이? 네. 자, 아까 기저막이라 떨린다고 했는데 기저막이 어디 있나요? 여기 지금 표현되는데 여기 이렇게 얇게 들어가 있죠. 기저막이라는 게. 그죠? 여기서 표현해보자면 여기에 기저막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기저막이라고 표현을 사실 한 거예요. 그죠? 저 기저막이
남원천과 가까운 쪽은 어떻다고요? 좁고 약간 딱딱하게 되어 있고 먼 쪽은 넓고 유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떨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럼 이거 떨게 하는데 어떻게 떨릴까? 자, 보세요. 자, 소리는 이렇게 들어와서 전정계로 들어와서 음파의 그 진동수에 맞춰서 요 기저막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통과하듯이 내려가서 고실계로 간 다음 다시 정원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경로가. 다시 볼까요? 소리가 이렇게 매질을 따라서 이렇게 진동이 될 수가 있는데 정원창이 사라져 버릴 텐데 근데 그 음파가 자기하고 진동수가 맞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도 떨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돌아가는 건 이거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만 이거 떨게 하는 요 음파의 움직임은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떨게 하니까 자, 이제 확대한 그림 보세요. 이 전체적으로 흔들려. 오케이? 전체적으로 흔들려. 자, 그때 요 위에 뭐가 있어요? 덮개막이 있고 덮개막 아랫부분에 뭐가 있어요? 털세포들이 박혀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 털세포가 같이 위로, 아래로, 위로 진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털세포 끝부분에는 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처럼. 오케이? 그럼 털이 흔들리죠.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이렇게요. 네. 보세요. 자, 여기 털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 기저막을 이렇게 흔드니까 위에 박혀있는 털세포가 위아래로 흔들리는데 위에 덮개막이 있으므로 꺾이죠. 그죠? 자, 꺾일 때 보세요. 이쪽으로 오른쪽 꺾인다, 왼쪽 꺾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꺾일 때에는 지금 그림 보세요. 신경전달 물질을 많이 분비하고요. 왼쪽 꺾일 때에는 적게 분비하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이 꺾이면 많이 꺾여서 어떻게 될까? 더 많이 분비하고 더 적게 분비하고 조금 더 분비하고 조금 덜 적게 분비하고 아시겠어요? 이게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야 이렇게 완전히 꺾여? 엄청나게 많이 분비하지. 자 이렇게 꺾여? 아주 적은 양을 분비하죠. 자 요게 요만큼만 꺾여? 조금 더 분비하는 거고 요만큼만 꺾여? 덜 분비하는 거지.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인지가 되는 건지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자 소프라노 성악가가 여러분 앞에 노래를 합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자, 소프라노를 담당하는 그 여자 가수분이 크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작게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음입니다. 소프라노니까. 오케이? 그럼 그 사람이 내는 소리는 나에게 앞부분에서 인지가 되겠죠. 여기서 음파의 떨림을 가져올 거야. 근데 그 소프라노를 맡은 그분이 큰 소리를 내면 이걸 강하게 떨게 하겠죠. 떨림이라는 게 크단 말이에요. 작은 소리로 내면 그 떨림이 약하죠. 즉 내가 소프라노냐 테너냐 높은 음이냐 낮은 음이냐를 인지하는 것은 어느 기저막을 떨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지가 되는 것인데 그 소리가 크냐 작냐는 떨림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꺾이는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많이 꺾여? 많이 양쪽으로? 그럼 한꺼번에 왕창 나왔다가 거의 안 나왔다가 왕창 나왔다가 거의 안 나왔다. 그걸 내가 뭐예요? 큰 소리라고 느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조금 꺾여. 조금 꺾이고 좀 꺾이고 좀 더 나왔다가 좀 덜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소리 느끼죠. 소프라노인데 작은 소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신경난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털세포 밑에는 청신경이 있죠. 자, 이 청신경이 이제 신호를 우리 뇌 쪽으로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이 청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어떻게 돼? 탈분국이 일어나고 활동연이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때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면 활동연이를 많이 발생시키고 빈도를 높게 발생시키는 것이고 신경 물질이 적게 분비가 되면 탈분국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경 물질이 적게 분비됐을 때는 청신경의 활동연이의 발생 빈도가 적어지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다시 뒤에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보세요. 자,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시면 구조가 막 다 눈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높은 음으로 노래를 하는 분이 노래를 시작해. 여기에서 감지하겠지. 앞쪽에서. 자, 감지하면 어떻게 돼요? 털세포가 강하게 꺾이겠죠. 양쪽으로요. 그럼 요 뒤에 청신경, 이게 지금 감각신경세포의 축사, 즉 청신경들이 지금 다발로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요. 요 지역의 털세포를 강하게 떨리게 하는 거죠. 그럼 요 신경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돼? 신호가 가는데 활동원리가 많이 발생했다가 적게 발생했다. 많이 발생, 적게 발생했다. 이렇게 가겠죠. 큰 소리라면. 알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뇌에서 딱 받았을 때 아는 거죠. 이거는 높은 음이 큰 소리로 왔구나. 낮은 음이 오게 되면 테너가 노래를 부르면 요 아래쪽에서 한참 뒤쪽에서 떨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떨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소리가 마침 또 작은 소리라면 꺾이는 정도가 작을 거야. 그럼 활동론이가 뭐예요? 조금 더 많아졌다가 조금 더 줄었다. 이거밖에 안 되죠, 그죠? 그 신호가 이렇게 청신경을 따라가지고 전달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내가 인지하는 거죠. 아, 낮은 음인데 작은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청신경의 원리에 대해서 물론 세부적인 것도 또 더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고 핵심이거든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청신경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후각계, 미각계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관은 평행을 갖다가 유지하는 건데 이건 잠깐 보고 갈까요, 그럼요?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반고리관이라는 게 보입니다. 3개의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반고리 어떻게 생겼냐면, 자, 저를 봐주셔야 돼요. 저를 봐주세요. 자, 반고리관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형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요. 하나는 수평을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각도가요. 그 안에는 역시 액체가 차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좀 보세요. 이렇게 흔들 때는 반고리관 누구의 액체의 흐름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액체의 흐름이 생기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일 때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액체의 흐름이 생기죠. 제가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요. 이 부분에 뭔가 액체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비스듬하게 서 있는 건지를 인지하는 기관이 반고리관에 있는데, 그 유체의 움직임을, 자, 요 부분들이 있어요.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유체의 흐름이 올 때 같이 움직여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자, 젤라틴성 성분, 액체의 딱딱한 성분들 안에 반고체 상태의 젤라틴 성분 안에 털세포가 들어있죠. 털세포는 역시 또 털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 털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경나물질을 많이 내놓느냐 적게 놓느냐 청신경과 비슷한 역할이 있겠죠. 그것에 우리가 뭐예요? 인지를 하는 거죠. 내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쭉 올라간다. 느낌이 있죠? 오, 내려간다. 느낌이 있죠? 그거 어떻게 느끼는 거지? 난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 가만히 있을 뿐인데. 자, 요 부분, 여기 이제 난형난, 구형난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전정기관에.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요 안에는, 자,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이러한 덩어리가 들어있고요. 털세포가 이렇게 나 있어서 뒤쪽으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석이라고 하는, 귀에 있는 돌이니까 이석인데, 이석이라고 하는 탄산 알갱이들이 들어있거든요. 요게 여기 들어있어. 그럼 내가 위로 쭉 엘리베이터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돌덩어리고 관성에 의해서 아래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럼 이 털세포가 뭐예요? 젤라틴성 성분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휘겠죠. 그죠? 그거에서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요?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걸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지. 중력 방향이라는 것도 느끼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느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청신경이라는 게 축소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쪽은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진 않은데 뭘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후각과 미각계를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미각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미각. 교재 순서를 봅시다. 미각. 자, 수용기 세포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또 똑같이. 자, 이름 미세포. 신경은 뭔지 알겠죠? 미신경. 오케이? 자, 그러면 미세포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뭐 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확대해가지고 지금 그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맛봉오리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혀 안쪽 부분에. 그리고 맛봉오리 부분을 이제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보라색, 그 다음에 뭐 파랑색, 녹색, 그 다음에 갈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애들 하나하나가 다 미세포입니다. 미세포. 자, 얘들은 이렇게 그 화학물질이 오게 되면 그 화학물질과 만날 수 있는 수용기를, 막수용체를 여기에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와가지고 이 안쪽으로 신호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신호 전달 기작에 대해서는 아직 다 안 밝혀진 바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얘가 와서 결합을 한다. 그럼 이 안쪽에 어떤 변화가 온다.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어떠한 화학 성분에 따라서 저 안쪽에 일어난 변화가 탈분구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또는 신호전달에 의해서 칼슘이온을 늘리는 것도 있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캠벨가 이제 그것까지 안 갔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그 변화에 의해서 이 뒤쪽에 여기 이제 미신경이에요. 미신경들. 그 미신경으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겠죠. 근데 그 사항도 신경전달 물질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ATP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분비한다. 그러면 뒤에 있는 미신경에 영향을 줘서 역시 활동력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것이 뒤로 가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맛은 몇 가지의 맛이 있다고 느끼지? 5가지의 맛.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우마미 맛. 자, 우마미 맛은 우리말로 하면 감칠맛. 풍미라고 보통 말하는. 네. 우마미는 쪽발이 언어. 그래서 우마미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감칠맛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미세포들의 지금 색깔을 달리해놨죠? 맛에 따라서. 무슨 얘기예요? 미세포들마다 특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맛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미세포라는 것들이 신경물질을 내놓았을 때 이게 무슨 맛인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의 세포가 짠맛, 신맛, 단맛 다 인지할 수 있는 수용기를 가지고 있어. 신경물질을 내놔? 그럼 다 똑같은 맛이죠, 결국은요. 달리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각각의 세포들이 뭐예요? 각각 다른 맛을 인지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느 미세포를 통해서 신호가 왔을 때 이게 무슨 맛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죠? 내가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왔어. 이 세포가 내놓는 신경물질에 의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단맛을 느껴요. 네? 그런데 요 신경을 살짝 빼가지고 요쪽 짠맛 쪽에다 연결을 따로 빼갖고 시켜. 신경을요. 그리고 내가 짠맛을 주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요?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단맛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경험치에 의해서 사실은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짠맛, 신맛, 단맛 이런 것들은요. 그죠? 그래서 어느 미세포와 어느 신경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냐. 그게 또 중요한 사실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미세포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이 사항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신경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후각계. 자, 후각. 자, 후각은 수용기세포가 한 게 그냥 후신경입니다. 끝. 그래서 수용기세포라는 것 자체가 신경인 케이스죠. 얘는요. 자, 앞에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
화학 분자들이 다가가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뒤쪽에 신경이 있는 거예요. 확대를 했죠, 지금요. 그림을요. 확대를 했습니다. 보면 신경의 모습이 그대로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화학 분자하고 만나게 되면 요 후신경이라고 부르는 또는 후세포라고 부르는 신경이니까 활동 전이를 발생시킵니다. 앞에서는 수용기 세포가 활동 전이를 발생한다는 말을 제가 하지 않았는데 얘는 이제 하는 거예요. 얘는 신경이니까. 그래서 얘가 활동 전이를 발생해서 뒤로 전달을 싹 하는 거죠. 그럼 뒤에 보면 또 다른 신경들이 모여있는 게 보이시죠? 이 신경을 통해 가지고 더 뒤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신호들을 똑같은 신호를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꼴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무슨 냈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 미각계는 여러분 몇 가지 맛을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네, 5가지. 그럼 미세포라는 것들은 5종류. 그죠? 그렇게 해도 충분한 것 같아. 자, 여러분 후각은 몇 가지의 냄새를 인지할까요? 네? 잘 모르겠죠. 대략 10,000개. 사람이라면 10,000개. 뭐 개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후신경이 몇 종이 있어야 돼? 각각 다른 냄새를 인지하려면 10,000개? 네. 그럼 10,000개가 각각 다른 냄새를 인지하려면 수용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10,000개는 있어야겠네? 그럼 사람이 가진 유전자 중에 10,000개가 후각계에 집중되어 있어? 그렇진 않거든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약 300여 개. 그럼 어떻게 커버를 하지? 네. 조합이 있어서 그래요. 자, 요 하나의 신경은 각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종류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300개 있다고 생각합시다. 종류가. 오케이?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은 A라는 화학물질하고만 결합을 해. 근데 여기에는 A라는 애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B하고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런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류의 화학 분자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애를 우리는 특수 수용기 이렇게 부르고 여러 종류의 A, B,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 결합할 수 있는 애를 일반 수용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일반 수용기라고 하는 애는 A하고 B하고 다 결합할 수가 있긴 한데 A가 결합했을 때 내는 활동 전이의 빈도와 발생시키는 활동의 빈도와 B라는 물질을 결합했을 때 내는 활동의 빈도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조합을 통해서 넘어갔을 때 우리 뇌에서 정확하게 무슨 냄새라고 구분을 다 해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가 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하고 여기에서 활동량이 발생을 해. 그래서 신호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B만 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 조합들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냄새라는 걸 구분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의 개수가 수용체의 종류, 후신경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조합 연계 가능하면 충분히 더 많은 냄새 문제를 구분할 수 있다. 오케이? 시험에 잘 등장한 내용이에요. 후신경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거기에 있는 뭐 수용체, 그 다음에 어떤 그 조합성, 이게 이제 후신경이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질문을 던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재작년 PT에도 나왔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각계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4가지의 특성들. 그래서 얘들의 핵심적인 내용들 쭉 얘기했는데, 이 범위를 이제 알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도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되니까, 이 사항들을 잘 기억해 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근육 쪽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